질투심에 사로잡힌 청년. 전라도 강진의 어느 마을에 예쁜 딸을 둔 늙은 도공이 있었습니다. 이 도공은 대대로 도자기를 만들어 온 집안 사람이었지요. 그 역시 온 정성을 다해 청자를 만들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늙은 도공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솜씨가 좋은 사람은 치수와 영수였지요. 두 젊은이는 도공의 집에서 몇 년째 청자 만드는 기술을 익히며 도공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수와 영수라면 내 뒤를 이어 청자를 잘 만들 수 있겠어? 도공은 두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치수는 도공의 딸을 짝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 벌써 몇 년째였지요. 날이 갈수록 그리움의 병이 깊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하지?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고백이나 해야겠다. 어느 날 치수는 이렇게 결심하고 도공의 딸을 밤에 가마터로 불러내었지요. 저는 오랫동안 아가씨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가씨를 잊어버린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나와 혼인해 주신다면 가마터를 새로 지어 청자를 만들면서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공의 딸은 차갑게 말하였지요. 전 지금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마터를 새로 지어 독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신이 그만한 실력이 되나요? 청자 만드는 법이나 제대로 익히세요. 이런 일로 바쁜 사람 불러내 시간을 빼앗지 말고요. 도공의 딸은 앙칼지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치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모양이로군. 어떻게 해야 아가씨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치수는 가마터 앞에 서서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며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아버지를 끔찍이 위하는 효녀야.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애를 쓰지. 그렇다면 스승님께 혼인 승낙을 얻어야겠다. 치수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날 치수는 스승의 방을 찾아갔지요. 스승님,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따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혼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도 스승님께 청자 만드는 법을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인하여 살림을 차리면 가마터를 새로 지어 독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청자라면 자네 솜씨로 충분하겠지. 하지만 자네는 아직 상감 기법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지 못했지 않나? 이건 자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성해야 할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네. 그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섣불리 독립할 생각은 버리도록 하게. 치수는 스승에게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스승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옳아.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상감 기법을 완성하여 훌륭한 청자를 만드는 것이야. 치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가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가씨, 내가 상감기법을 완성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상감기법으로 멋진 청자를 빚어내는 날 스승님께 당신과의 혼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기와 같이 스승님을 모시는 영수와 스승님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치수는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렸지요. 분하고 원통하여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런 눈치코치도 없는 멍청이 같으니라고. 이제 와서 청자를 만든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가씨를 내 아내로 삼지 못한다면 모두 부질없는 짓이지. 치수는 가마터로 달려가 청자들을 마구 때려 부셨습니다. 다음 날 스승은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는 두 제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 말하였지요. 나는 너희 둘이 내 딸을 좋아하는 줄 안다. 그리고 둘 다 내게는 좋은 사위감이라는 것도 잘 알지. 하지만 나는 상감기법을 먼저 완성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구나. 그래야 내 뒤를 이어 청자를 대대로 만들 테니까. 치수는 스승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치수는 상감청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지요. 끼니도 거르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 속을 노니는 학의 모습을 청자에 새겨 넣는 것이야. 치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상감기법으로 멋진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그러나 치수는 이 청자를 구워내고 가마터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청자를 만드느라 몸속의 기운을 모두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각을 잡아가는 처녀 구렁이. 옛날에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해마다 8월 보름날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20살이 되는 총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풀어 그 주위를 철통같이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도대체 누가 총각들을 잡아가는 거야? 만 20살의 총각만 데려가니? 이러다 우리 고을의 총각의 씨가 말라버리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을 사람들이 의논을 해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이 고을에는 불황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8월 보름날이 가까워오자 공포에 떨었지요. 올해 20살이 되어 귀신에게 붙잡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황에게는 설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술솜씨가 빼어나게 좋았지요. 어느 날 설랑은 불황을 위로하며 말하였지요. 걱정 마. 8월 보름날 밤에 너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불황은 설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8월 보름날이 되었지요. 불황은 자기 집 방 안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문 지 한참이 되었는데 설랑이 왜 안 오지? 그쯤 설랑은 매화라는 처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설랑과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지요. 도련님, 불황 도령의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나는 불황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소. 불황은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요. 저도 그 마음은 잘 압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랑이보다 몇 배 무서운 귀신이라고요. 무슨 수로 그것을 물리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내년이면 20살이 되어 1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귀신과 맞설 텐데 미리 귀신을 물리치겠다는 것이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매화는 울며 만류하였지요. 하지만 설랑은 매화를 뿌리치고 불황의 집으로 갔습니다. 설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불황의 등을 두드려주고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되었고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구렁이에게는 귀가 있고 발도 달려 있었습니다. 설랑은 구렁이를 향해 칼을 뽑아 들고 외쳤지요. 총각을 잡아가는 귀신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네 놈이었구나. 설랑은 구렁이를 베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낯선 여인이 설랑 앞에 나타났지요. 구렁이가 순식간에 변신을 한 것입니다. 설랑 도령은 나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직 1년이 남아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설랑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도수를 부릴 줄 아는지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가 설랑의 뒤에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이때 불황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랑이 다시 여인에게 덤벼드는 순간 벼랑간 방 안의 불이 꺼져 버렸지요. 그리하여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설랑 도령, 1년 뒤에 다시 만나요. 이미 여인이 불황을 데리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설랑은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구렁이에게 친구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친구의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어. 설랑은 그 다음 날부터 검술을 익히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화는 설랑을 위하여 8월 보름날을 100일 앞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지요. 산신령님, 도련님이 보름날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산신령님만 믿습니다. 매화는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기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은 8월 보름날이었지요. 그날 새벽 매화는 기도를 하다가 산신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매화야, 구렁이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마. 오늘이 8월 보름날인데 자정이 되기 전 이 산에 있는 폭포 옆에 숨어 있거라. 그러면 자정 무렵 구렁이 한 마리가 폭포 밑에서 나올 것이야. 구렁이는 곧 여인으로 변신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칼로 베어버려라. 매화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곧바로 설랑에게 달려와 그 말을 전하였지요. 당신 덕분에 구렁이를 없애게 되었구려.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설랑은 매화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령이 알려준 대로 폭포 옆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자정이 지나자 폭포 밑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인으로 변하였지요. 설랑이 1년 전 불황의 집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설랑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풀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여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설랑이 칼을 재빨리 피하여 구렁이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얼른 반격을 해와 설랑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설랑 도령, 사실 나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운이 나빠 10년 전에 구렁이로 변해버렸지요.
나는 만석군으로 알려진 김부자의 막내딸입니다. 하루는 이 산으로 놀러 왔다가 폭포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고 폭포 옆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 몸을 살펴보니 구렁이로 변해 있지 않겠어요? 8월 보름날 20살 총각을 해마다 한 명씩 폭포에 바치면 10년 뒤에는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설랑 도령을 바치면 10명을 채워 나는 10년 만에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구렁이 몸에 감겨 있지만 주먹으로 구렁이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설랑을 풀어주더니 꼬리로 설랑의 몸을 쳤습니다. 설랑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바위 위에 떨어졌지요. 설랑은 바위 위에 놓인 칼을 보고 손을 뻗어 칼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가 설랑에게 덤벼들었지요. 그 순간 설랑은 있는 힘을 다하여 칼로 구렁이를 찔렀습니다. 구렁이는 곧 숨을 거두었지요. 매화는 풀숲에 숨어 설랑과 구렁이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매화가 달려와 설랑의 몸을 안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설랑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설랑을 안고 울부짖다가 폭포 위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랑을 안은 채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지요. 그 뒤 폭포 아래에 바위 2개가 솟아났는데 설랑과 매화의 넋이 깃들어 있는 쌍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쌍설매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님과 밤나무. 조선 인조 때 충청도 어느 곳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 주위에는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지요. 어느 여름 한 스님이 절에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드리기 전에 밤나무 숲을 거닐었지요. 이상하다. 왜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지? 한두 그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밤나무가 그렇네. 스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자 그를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여기 밤나무들은 왜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지요? 저희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서 산신령을 노하게 한 적도 없는데도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밤나무를 보고 화초 같은 밤나무라고 비웃기도 한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밤나무라. 스님은 부처님께 예불을 하며 이렇게 빌었습니다. 밤이 열리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밤맛을 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마을인데 밤이라도 실컷 까먹어야지요. 부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밤나무에 주렁주렁 밤송이가 달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밤나무 숲이 펼쳐지더니 부처님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껄껄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예불을 드리던 스님은 눈을 비비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나무 숲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스님은 곧장 밤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은 그곳의 밤나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밤나무마다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렸구나. 스님은 자기의 눈을 의심해 다시 한번 밤나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먹을 것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이 밤이라도 실컷 까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스님은 감격하여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밤나무 숲을 정성껏 가꾸었지요. 그러고는 밤송이가 잘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밤나무 들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잘 익은 밤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밤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만한 밤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고도 많이 남아 절 곳간에 가득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해 버린 것이었지요. 인조는 피난길을 떠나 신하들을 데리고 충청도 공주로 향했습니다. 인조 일행이 충청도의 금병산을 지날 때 날이 저물어 버렸지요. 이들은 산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기로 했습니다. 인조 일행이 들이닥치자 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였지요. 우리 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주지 스님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밤나무 숲을 돌보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스님은 곳간에서 밤을 꺼내 구워 인조와 대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인조는 대신들과 밤 하나를 까먹더니 탄성을 내질렀지요. 밤이 달고 맛있구려. 천하 별미로군. 인조와 대신들은 밤 맛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밤새도록 밤을 까먹었지요. 그러자 바빠진 것은 스님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장작불로 밤을 굽고 다른 한쪽에는 솥에 밤을 찧었지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즐거웠지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밤을 정말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조 일행이 떠날 때 스님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을 위하여 밤 몇 가마니를 실어 보냈습니다. 그 뒤 난이 진압되어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던 인조가 한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인조는 조정회의에서 영의정에게 말했습니다. 영상대감, 금병산에 있는 절에 큰 상을 내려야겠소. 절에 큰 상을 내리시겠다니요? 어인 명이십니까? 영상대감은 나보다 밤을 많이 까먹었으면서 그 절을 까맣게 잊으셨소. 피난 갈 때 하룻밤 묵었던 절 말이요. 그 절이요. 소신이 깜빡했습니다. 인조는 절에 큰 상을 내렸고 이때부터 그 절은 밤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절은 현재 없어졌지만 절이 있던 지금의 작은 마을은 밤절이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의 꼬리가 없는 이유. 옛날에 어느 물 웅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늘 자신의 모습을 못마땅해하며 투덜투덜 거렸지요. 그런데 개구리가 무엇보다 못마땅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꼬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마다 개구리가 사는 물 웅덩이로 많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 동물들에게는 모두 꼬리가 있었지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꼬리를 보면서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동물들처럼 꼬리가 있으면 좋겠다. 개구리는 다른 동물들의 꼬리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게다가 몇몇 동물들은 자신의 꼬리를 흔들며
개구리를 놀려대기도 하였지요. 참고 참던 개구리는 어느 날 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발 꼬리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신은 물끄러미 개구리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 너에게 꼬리를 주마.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다오. 샘이 마르지 않도록 지키는 샘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겠느냐? 신의 말에 개구리는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네, 제가 열심히 샘을 지키겠습니다. 개구리의 다짐에 신은 개구리에게 가늘고 긴 꼬리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개구리는 숲속 동물들에게 자신의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자랑하였지요. 게다가 샘을 지키는 파수꾼도 되었으니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놀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구리는 날마다 샘을 찾는 동물들에게 잘난 척을 하였지요. 얼마 뒤 비가 내리지 않자 개구리가 지키는 샘 말고는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자신을 깔보았던 동물들이 모험마땅했던 개구리는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때부터 개구리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샘에 오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내 샘을 찾는 거야? 심지어 개구리는 거짓말도 하였지요. 내 샘에도 물은 없어.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라고. 동물들은 개구리가 지키는 샘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신도 마침내 이 일을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동물로 변신한 신이 개구리가 지키고 있는 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개구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했던 것처럼 신에게도 똑같이 푸대접을 하였지요. 화가 난 신이 개구리를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개구리야. 내가 너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한 건 샘의 물이 마르지 않게 잘 지켜서 다른 동물들과 깨끗한 물을 나누어 먹으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동물들을 내쫓다니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그 벌로 네 꼬리를 도로 없애버리겠다. 하지만 신은 개구리에게 아주 꼬리를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지요. 개구리가 늘 자신의 욕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때문에 개구리가 처음 알에서 올챙이가 되었을 때는 긴 꼬리를 갖고 있지만 개구리로 자라면서 꼬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오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의 집에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옥이라는 이름의 딸은 16이 되던 해 근처에 사는 아내가 있는 남자의 집에 첩으로 가게 되었지요. 양반 집안이었던 시댁은 3대 독자였습니다. 하지만 3대 독자가 장가를 간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들 소식이 없자 쌀 몇 섬에 오기를 후처로 데려온 것이지요. 시댁에서는 이제 갓 시집 온 오기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아들 타령이었지요. 그래서 마치 친딸을 대하듯 애지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소식이 없자 점점 태도가 달라지더니 해를 넘기자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오기는 시댁에서 내쫓겼지요. 쌀 몇 섬 준 것도 아까운데 밥만 축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오기는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갔지요.
한눈에 사정을 파악한 오기의 부모는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기 역시 부모님께 달리 말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만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몇 달째 말없이 먼 산만 바라보던 오기가 달라진 것은 화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지요. 하나뿐인 딸을 쌀 몇 섬에 후처로 보낸 것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쫓겨나자 스스로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여 화병이 났고 급기야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오기는 마을 앞 개울가에서 길쭉한 돌을 가져다 마치 아이 돌보듯 하였지요. 그 돌은 얼핏 보기에도 갓 태어난 아이만 하였습니다. 그런 돌을 오기는 보듬고 얼르고 심지어는 업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츰 오기의 딱한 처지가 애처롭게 느껴져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그런 오기를 혼자 두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정말 오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데리고 다니는 돌과 단 둘이 남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돌만 덩그러니 오기네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기가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기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돌만 남겨두고 오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고 어떤 나그네가 오기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고도 하였지요. 그러나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지요. 오기를 닮은 귀신을 봤다더니 오기 부모가 나타났다느니 심지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오기의 혼이 구천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미륵당을 만들어 오기가 아이처럼 돌보던 돌을 세우고 그 옆에 오기를 닮은 미륵을 만들어 세웠지요. 죽어서도 아이를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륵당에 미륵을 안치한 후 흉흉하던 소문은 금세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곳에 치성을 드리고 미륵 머리를 들었다 놓으며 아기를 갖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륵의 머릿돌은 겉으로는 가볍게 보이지만 꼭 붙어 있어 아무나 쉽게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미륵돌을 들어보라고 시켜 4번을 들었다 놨다 하였지요. 하지만 5번째 들려고 하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4번을 든 여인은 4남매를 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세자. 조선이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개국 공신들이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세우자고 태조에게 청하였지요. 그리하여 태조는 세자 책봉 문제를 의논하려고 개국 공신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먼저 백극렴이 입을 열었지요.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다면 나이에 따라 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럴 때는 마땅히 공을 많이 세운 유능한 아들을 세자로 삼아야 합니다. 백극렴이 세자로 점찍은 사람은 태조의 5째 아들인 정한대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었지요. 공신 조준도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 남은 등의 생각은 달랐지요. 태조의 둘째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입김으로 강씨가 낳은 아들인 의안대군 방석을 세자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8명의 왕자 가운데 막내 왕자인 의안대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덕왕후와 가까운 사이인 데다가 의안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도전은 이방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 뒷날 왕위에 오른다면 권력을 휘두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자신부터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태조는 정도전이 바라던 대로 의안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나를 제쳐두고 막내를 세자로 삼다니 내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이방원은 정도전이 자기를 견제하려고 의안대군을 세자로 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병사들을 데리고 달려가 정도전을 해치우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정도전은 병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려면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르고 11살의 세자가 되었던 의안대군도 15살이 되었습니다. 의안대군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그래서 태조는 수시로 신하들을 불러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너는 세자를 잘 감시하거라. 공부를 팽개치고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의안대군에게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어머니인 신덕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때 이방원은 소리 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안대군을 지켜주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서였지요. 그러나 이후부터 정도전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일을 꾸몄지요. 그것은 요동정벌이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니 왕자들이나 대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중앙군에 편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허락을 받아 요동정벌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원은 꼼짝없이 사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지요. 그때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된 이방원의 신복 하륜이 이방원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안산 군수인 이숙번이 대군 마마를 지켜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보아 거사를 실행하십시오. 하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무렵 정도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태조가 병을 알아 눕게 되자 정도전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전하, 많이 편찮으신데 왕자님들을 모두 불러 문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곁에 있어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경의 말씀이 옳소. 역시 대감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구려. 정도전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조가 아프다는 구실로 왕자들을 대궐로 불러들여 이방원 등 위협이 되는 왕자를 한꺼번에 해치우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태조는 왕자들에게 대궐로 문병을 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방원은 어명을 받자
대궐에 가려고 집을 나섰지요. 그때 부인 민씨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꼭 대궐에 가셔야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아바마마께서 문병을 오라는 어명을 내리셨는데 아들인 내가 어찌 안 갈 수 있겠소? 대궐에 꼭 가시겠다면 미리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속에 갑옷을 입고 겉에 예복을 입으십시오. 이방원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방원 집 주위를 지키던 이숙번이 다가왔습니다. 대군마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왕자님들을 한꺼번에 대궐로 불러들이다니요. 혹시 정조전이 꾸민 계책이 아닐까요? 이숙번의 말을 들은 이방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였지요. 태조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만큼 병세가 위중한 것도 아닌데 왕자들을 한꺼번에 대궐로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태조를 구슬려 병문안을 핑계로 왕자들을 대궐로 부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도정 쪽에서 저렇게 마마의 목숨을 노린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몰래 알아보니 요즘 정도전이 남은 심효생 등과 남은의 집에 모여 밤 늦도록 비밀 모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숙번과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송현에 있는 남은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침 남은의 집에는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세자 의안대군의 장인인 심효생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남은의 집을 덮치기 전에 작전을 짰지요. 남은의 집을 포위하고 그 옆집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남은의 집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올 테니 그때 모조리 없애버려라. 이방원의 무리들은 남은의 집에 도착하자 그 집을 포위하고 옆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옆집에서 불길이 치솟자 남은의 집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지요. 이방원의 무리들은 이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도전을 비롯하여 남은 심효생 등 이방원의 반대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방원은 경복궁으로 달려가 궁궐을 소나기에 넣었지요. 이로써 이방원의 세력들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세자인 의안대군이었지요. 날이 밝자 이방원은 조정 대신들을 거느리고 궁궐에 있는 태조를 찾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자를 세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온 도리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큰 아들을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며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하늘과 조상님의 보살핌에 힘입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을 처치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대군을 세자로 삼으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권력이 이방원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태조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태조는 곁에 앉아 떨고 있는 의안대군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너한테는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태조의 착각이었습니다. 의안대군은 이제 세자가 아니니 대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의안대군이 일어서자 세자빈이 울면서 의안대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세자저하,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시면 돌아가십니다. 의안대군은 세자빈을 뿌리치고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자빈이 말한 대로 의안대군은 이방원이 보낸 사람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지요. 조선 최초의 세자는
그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점쟁이와의 약속. 홍윤성의 숙부는 어려서부터 계속되어 온 그의 망나니 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조상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고고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온 명문이라면 명문인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홍윤성이 학문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엉뚱한 짓만 일삼자 숙부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윤성의 귀에는 숙부의 꾸짖음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홍윤성은 손에 넣을 뻔한 여인을 놓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기생도 아닌 갓 20을 넘긴 과부였지요. 내 이제껏 너의 행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만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홍윤성은 숙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의 계집들도 실증이 날 만큼 났으니 넓은 한양 땅에 가서 한껏 놀아보리라. 홍윤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대충 짐을 꾸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는 홍윤성을 숙모가 달려나와 붙들었지요. 얘야,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것이야. 지금은 네 숙부가 노여워 그런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게야. 숙모는 어려서부터 자기 손으로 키운 조카가 못내 안쓰러워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갈 길을 가야지요. 숙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홍윤상은 숙모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한 홍윤성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홍윤성이 한양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루품을 끝내고 돌아가던 홍윤성의 귓전에 지나가는 선비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홍계관에게 가보았는가? 아, 장안의 소문이 파다한 쪽집게 점쟁이 말인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내일 나와 함께 가세. 홍계관에게 내게도 벼슬길에 나갈 운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네. 선비들의 말을 들은 홍윤상은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지요. 홍계관이라는 자가 그리도 용한 점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내 앞날을 물어봐야겠다. 다음날 홍윤상은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홍계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홍계관의 집은 다른 집보다 화려하였지요. 이리 오너라. 홍윤상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뉘시오. 대문을 연 아이는 홍윤성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문을 닫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윤성은 자신을 막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홍계관을 찾았습니다. 홍계관은 뜻밖의 소란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더니 홍윤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버선 발로 뛰쳐나와 하인들을 꾸짖으며 그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귀하신 어른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계관의 말을 들은 홍윤상은 놀라 되물었지요. 귀하신 분이라니 누굴 말하시는 겁니까? 혹여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홍윤상은 홍계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내게 그와 같은 벼슬길이 열린단 말이오? 이제 며칠 후면 될 것입니다. 며칠 후라? 그럼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저와 약조할 것이 있습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면 나리께서는 형조판서에 오르실 것입니다. 형조판서? 예, 그때 제 아들이 죄를 지어 극형을 당할 위기에 놓일 것이니 부디 저를 생각하시어 나리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홍계관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훗날 내가 진정 그리 된다면 오늘의 이 약조를 꼭 지키겠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오. 모월 모일 정오경에 한강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나리께서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과한 욕심은 삼가십시오. 덕을 널리 베푸는데 힘 쓰십시오. 그러면 나리의 앞날은 창창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오른다는데 그런 일쯤 뭐가 어렵겠는가? 홍윤상은 기분이 좋아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홍계관이 일러준 날이 되자 홍윤상은 일찌감치 한강으로 나갔지요. 마침 한강에서는 수양대군이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과 기생의 노랫가락에 맞춰 흥갑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권력은 임금인 단종을 능가하고 있었던 만큼 뱃놀이의 규모도 장대하고 화려하였지요. 거참 부럽구만. 난 언제 저렇게 놀 수 있으려나. 홍윤상이 부러운 눈길로 수양대군의 뱃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10여 명의 괴한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들 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수양대군을 죽여라. 그때 홍윤성은 재빨리 강물로 뛰어들어 배를 향해 헤엄을 쳤습니다. 홍윤성이 배에 오른 순간 괴한들 중 한 명이 막 수양대군을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었지요. 홍윤성은 몸을 날려 괴한의 가슴을 발로 차 강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괴한들은 일제히 창칼을 들고 홍윤성에게로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홍윤성은 단번에 괴한들을 들어 차례로 강바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괴한들을 모두 물리친 홍윤성은 수양대군에게 달려갔지요. 나리,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자네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구먼. 그날 이후 홍윤성은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 위에 오르자 홍윤성의 벼슬길은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홍계관의 예언대로 형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윤성이 직접 죄인들을 문초하고 있었는데 죄수한 사람이 그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소인의 부친이 바로 홍계관이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홍윤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옛날 홍계관과 했던 약조가 생각이 났지요. 오, 그래?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옥사를 치르게 될 때가 올 터이니 그때 꼭 대감 마님께 제가 홍계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홍계관이 죽었다. 홍윤성은 홍계관이 죽었다는 말에 가차없이 그 아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홍윤성은 자신의 권세만 믿고 날로 포악하고 거만해져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 일쑤였고 욕심이 많아 재물을 치부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돌봐준 조카가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윤성의 숙부는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한양으로 그를 찾아왔지요. 너도 알다시피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렵구나. 너에게 못할 말이지만 우리 아이에게 벼슬 자리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 숙부의 말에 홍윤성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숙부님께서 갖고 계신 논을 주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너란 놈은 여전하구나. 내 어찌 너를 길렀는데 식솔들이 겨우 논 몇마지기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있거늘 그것마저 빼앗으려 든단 말이냐. 숙부는 매정한 홍윤성의 태도에 화가 나 그만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아니 숙부님, 그냥 가시렵니까? 내 놈의 성질이 고약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빼앗을 것이 없어 숙부의 것까지 넘보려 하느냐? 이런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이 자리가 어디라고 함부로 망발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 가르쳐주지. 홍윤성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대로 숙부를 찔러 죽였습니다. 홍윤성은 주변을 한번 보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숙부의 시체를 뒷산에 끌고 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홍윤성의 숙부가 온 것을 알고 차를 내가던 여종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입소문을 타고 장안에 쫙 퍼지게 되었지요. 한편 시골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홍윤성의 숙모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감감하자 직접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그녀는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잡고 홍윤성의 집을 물었지요. 저 홍윤성 대감의 집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지금 그 차림으로 홍대감을 찾아가려는 게요. 집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홍대감 집에 가려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그렇게 빈손으로 갔다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 것이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 홍대감의 숙모 되는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대기 홍대감의 숙모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아직 모르나 보구먼.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잘못했다간 숙모 되는 이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조카가 어찌 숙부를. 그녀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실성한 여자처럼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며칠을 알아 누워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방도를 찾았으나 홍윤성의 세도 앞에서는 그 어떤 방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임금을 직접 아련하고 고할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대궐 문 앞에서 임금이 궐 밖으로 행차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라고 멀리 내쫓던 대궐 문지기들도 사정을 전해 듣고는 가엾게 여겨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고 낮이면 대궐 문 앞을 서성이며
한시 앞이 임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궐문이 열리며 마침내 임금을 태운 어가가 나타났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다짜고짜 어가를 향해 내달렸지요. 세조는 어가를 멈추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전하,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홍인성의 숙모는 세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남편이 죽은 이야기까지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홍윤성이 그리도 간악한 자였단 말이더냐? 더군다나 인륜을 저버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세조는 어가를 돌려 대궐로 다시 들어가 홍윤성을 불러 그 죄를 숨김없이 문초한 후 극형을 내렸습니다. 지난날 홍계관과의 약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세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탐하였으며 자신을 키워준 숙부마저 죽인 폐류나 홍윤성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